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4,000명을 넘었습니다. 수도권에서 700명 이상이 하루 넘게 병상 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 활동을 검토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오늘 개최되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비상계획 발령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어제 발표된 하루 확진자 수 4,116명. 코로나 사태 이후 4,000명을 넘어선 건 처음이죠. 일상회복 단계에 들어가면서 확진자 수 늘 거란 건 이미 예상했던 사실입니다만 관건은 그들을 받아낼 병실 확보였습니다. 하루 10,000명이 되더라도 병실만 있으면 일상회복으로 쭉 가겠다는 게 우리 계획이었는데 지금 병실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거죠. 병실이 충분치 않으면 사망자 수가 느는데요. 실제로 하루 사망자 수도 역대 최다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는데요. 자, 지금 상황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의 이재갑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재갑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하루 동안 발생한 확진자 수 잠시 후면 또 공식 발표가 될 텐데요. 아니 확진자 수가 늘 거란 걸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생각보다 속도가 더 빠른 느낌이에요. 네, 근데 일단 이제 확진자 규모가 늘어나는 거는 지금 한 4,000명에서 5,000명대까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예. 그 시기를 저희가 보통 11월 말이나 12월 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어서 일단은 거의 시기상으로는 맞는 상황이기는 하고요. 속도가 더 빠른 건 아닙니까? 예, 예상했었던 속도는 맞는데 예.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증 환자하고 입원 환자의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랐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병상의 고갈이 좀 빨리 일어나고 있는 게 현재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확진자 수가 이 정도로 늘어날 거라는 건 예상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건 위중증 환자 수가 이렇게 빨리 늘지 몰랐다. 그건 왜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단계적 일상회복 전부터 접촉자들의 그러니까 접촉의 빈도가 먼저 증가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모임 숫자도 늘어났고 해서 그러면서 미접종자 사이에서의 그런 확진, 특히 고위험군에서의 미접종자의 확진이 상당히 먼저 시작되기도 했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그 고위험군 고령층에서의 예방접종 효과 중에서 중증 예방 효과가 델타 변이 때문인 거로 생각이 되는데 네. 예상보다 빨리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증 환자가 숫자가 먼저 증가되는 상황들이 발생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전문가나 정부도 이렇게 빨리 이제 돌파 감염인 중증 환자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못했던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상했던 확진자 수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 맞는데 위중증 환자가 이렇게 빨리 늘 것이라는 부분, 그게 이제 예상 밖이었다는 얘기. 지금 하루 확진자 수가 4,000명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즉 수치에 잡히지 않는 수가 있을 수도 있다. 이건 무슨 얘기죠? 이제 접종 완료자들 같은 경우에 돌파 감염에서 증상이 상당히 가볍게 지나가다 보니까 본인의 감염 사실을 못 느끼고 지나가는 수도 꽤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그런 숫자는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4,000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5,000명 될 수도 있단 말씀이세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증상이 가벼워서 검사받지 않고 넘어가는 사람 수가 꽤 될 것이다. 그렇다면 네. 확진자는 더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자,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부터 당부했던 게 확진자 수만 가지고 보지는 말자는 거였잖아요. 네. 확진됐더라도 백신 맞은 사람들은 많이 아프지 않고 넘어가니까 확진자 수 자체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자. 중증 환자 수, 또 그들을 받아낼 병실 수까지 종합해서 판단하자.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해왔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심각한 고민에 들어간 이유는 그러면 병실 수 때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수도권의 이제 중환자실 가동률이 80%를 이미 넘어선 상황이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86%가 차 있거든요. 86%. 예. 그리고 사실 이제 병상 배정을 못 받은 환자들이 각 병원들의 응급실에 지금 이제 대기하고 있는 중환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코호트 격리가 된 상황인데 작년 12월처럼 지금 병상이 없어서 요양병원 안에 그대로 있는 지금 확진자 숫자도 상당합니다. 아니 근데 수도권 병실 포함되면은 지방으로 보내면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건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지방도 문제인 게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중환자실이 얼마 없어서 이미 찬 지역도 이미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숫자가 4,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지방, 그러니까 비수도권 같은 경우도 좀 800명 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수도권도 800명 넘는 거는 사실 올해 코로나 유행 이후에 얼마 안 돼요. 횟수 자체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비수도권도 확진자가 이미 늘어나고 있고 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비수도권도 금방 중환자실이 찰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일상회복 시작되면은 하루 5,000명, 10,000명까지도 확진이 날 수 있다라는 걸 예상했던 터인데 네. 거기에 맞춰서 병실 확보가 더 좀 많이 됐었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이제 병상 확보를 이제 추산했었을 때 그 당시에 중증화 비율 기준이 9월달, 10월달이었거든요. 네. 백신 효과가 이렇게 빨리 감소할지 몰랐었기 때문에 당시의 중증 비율보다 지금 11월 넘어서의 중증화 비율이 거의 2배가 됐습니다. 거의 2%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진자가 그러니까 9월, 10월 정도에 만약에 이제 확진자가 발생을 했으면 1% 정도가 중증으로 가니까 사실 지금 버틸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11월 넘어서 백신 효과도 떨어지는 상황, 또 미접종자의 감염이 훨씬 늘어나면서 2% 내외의 중증 환자가 발생을 해서 예상보다 병상 고갈이 훨씬 빨라진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재갑 교수 보시기에는 뭐 이건 전문가마다 개인 판단 다 다를 수 있다는 거 감안하고 듣겠습니다. 네. 이재갑 교수님 보시기엔 지금 일상회복을 멈춰야 됩니까? 예, 일단 멈춰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전국 단위 멈추는 게 필요하긴 한데 적어도 수도권에 대해서는 일단은 멈추는 작업이 빨리 시작이 돼야 수도권의 병상 부족 상황들이 1, 2주 있다가는 조금 더 좀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시네요. 빨리 멈춰야 한다. 지금 그러셨는데, 아니 그럼 멈추고 비상 계획을 발동한다면 그 수위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시간 제한 정도, 아니면 인원 제한, 학교 등교 중단 등등등 여러 가지 수위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전체 인원 중에서 미접종자의 비율을 반드시 감소시켜야 되고요. 더 백신 맞도록 해야 된다. 예, 그래서 미접종자의 숫자를 줄여서 일단 뭐 전체 모임, 뭐 지금 식당 카페가 10명 모이는데 미접종자 4시라면 미접종자를 뭐 2명이나 1명 정도까지 줄이고 접종자의 비율도 줄여서 전체 수도권에서의 모임은 뭐 6명 이내 뭐 이런 식으로 숫자 제한이 제일 먼저 이루어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임 인원 제한이 1순위로 필요한 조치다. 예.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방역 패스의 조건을 강화시켜야 될 것 같아서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그런 사업장의 숫자를 확 대폭 늘려야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 패스를 하면은 그 이른바 우리가 백신 패스라고 했던 백신 맞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을 더 늘려야 한다. 네, 그래서 두 가지가 우선이면 일단 전반적인 밀접 접촉자, 특히 미접종자에서의 접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제일 급한 게 모임 인원수 제한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지금 식당 들어갈 때 4명의 미접종자를 포함한 10명까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어느 정도 수준까지 줄여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적어도 뭐 6명 이내, 뭐 가능하다면 4명 이내까지라도 좀 수도권 같은 경우는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4명, 미접종자 몇 명 포함된 4명입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식당을 이용하면 식당 못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미접종자를 아예 배제는 못 하니까 1명 또는 2명 정도. 한 4명까지 인원 제한 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가야 된단 말씀. 네. 근데 이제 비상계획 발동해서 다시 방역 수준 강화하는 것에 대해 좀 반대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코로나 완전 퇴치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렵더라도 감수하고 일상회복을 쭉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사실 그러려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을 한 거긴 한데 저희가 단계적 일상회복 가운데 비상계획을 넣었던 이유는 의료체계가 붕괴돼서 사망자가 급증하는 상황은 막아야 된다라는 건 기저에 저희가 깔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사실은 이제 그런 상황이 거의 뭐 통일이 아니라 거의 이미 시작됐습니다. 사망자 숫자나 중환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전체적인 확진 규모하고 중증 환자 규모를 낮춰놔야 그 이후에 일단 병상도 확보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상이 확보됐을 때 여유가 생기면 다시 완화는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지금 당장에 적어도 부스터샷의 효과가 나타나는 상황 또 병상 확보가 되는 시간까지는 시간을 벌어야 된다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갑 교수 만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 현안 한 두어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던 임신부가 확진이 됐어요. 네. 그리고 며칠 만에 사산을 했는데 그 사산한 태아를 검사해보니까 확진 상태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2세 이하 어린이가 사망한 첫 번째 케이스가 바로 이 태아인데 그 임신 상태에서 감염이 되면 태아도 감염되는 건 당연한 건가요?
그러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제 감염 자체가 가벼워서 그냥 호흡기 전체 감염 정도 수준으로 끝나버리면 혈액안에서 바이러스 검출 안 될 정도면 태반으로 아예 바이러스가 넘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예. 근데 다만 중증 감염이어서 혈액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된 정도로 중증인 경우에는 혈액을 타고 아이의 태반을 통해서 아이한테 전달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증 감염자에서는 보고되는 상황이고 많은 케이스가 전 세계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태아가 감염이 되면 다 사산이 되는 겁니까? 더 그러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일부 이제 중증 감염 환자에서 사산을 한 경우를 보면 일단은 감염된 것 때문에 산모의 감염 때문에 이제 아이한테 넘어가는 게 보고가 되고 있어서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임신부에서 사산의 빈도는 올라간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임신부가 감염됐을 때. 예. 그러니까 100%는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고. 네. 사실은 임신하신 분들이 이게 왠지 찜찜하니까 백신 접종들 잘 안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이익을 따졌을 때 접종을 하는 것이 더 이익이 크다, 유익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일단 임신부하고 동년배에 임신하지 않은 사람의 확진자를 비교할 때 임신부의 사망률이 2배 이상 올라가거든요. 예. 그래서 사산의 비율도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은 임신부 예방 접종은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이제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이미 권장을 해서 접종을 시작했는데 아직 2천여 명 정도밖에 접종을 안 하셨습니다. 네. 반드시 강조돼야 된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더 여쭙게요. 네. 전두환 씨가 그제 사망을 했는데 최측근인 민정기 전 비서관이 그 사망 원인으로 코로나 백신 부작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전두환 씨가 올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후 몇 달 뒤에 혈액암 진단을 받았다. 근데 그 혈액암이 백신 부작용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해요. 이게 좀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가당치도 않은 주장이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혈액종양내과 교수님들이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제 혈액암, 특히 이제 백혈병하고 일단 코로나 백신하고는 관련 없다. 전 세계적으로도 관련이 증명된 사례는 전혀 없는 상황이고 다른 백신에서도 사례가 없거든요. 전혀 없습니까?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 환자를 조사해봐야 된다가 아니라 전혀 없다고요? 예,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증명된 사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특히 이제 전 대통령이 걸린 만성고수성 백혈병 같은 경우는 원래 꽤 오래 전부터 시작되는 아주 서서히 시작되는 그런 백혈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훨씬 더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혈액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히는 우리가 백혈병이라고 하는 그 병인 거고 예. 급성으로 오기도 하잖아요. 급성 백혈병. 예, 급성 백혈병도 현재까지 인과관계가 증명된 사례는 없습니다. 급성 백혈병이든 만성 백혈병이든 인과관계가 증명된 게 세계적으로 없단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 경우는 특히 또 전두환 씨가 이제 고령이기도 하시니까 그럴 개연성은 지금 가당치 않다는 표현 쓰셨는데 거의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제 막 또 정보들이 특히 이제 노인층을 중심으로 유통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전문가를 통해서 확실히 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림대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